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곽수종입니다. 7월 23일 화요일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계속해서 오네요. 한강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흙탕물이 흘러가는데 무섭기도 하면서 이 물이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조금 전 서울역 앞 인도를 건너다가 사람이 길을 건너는데 빠른 속도로 지나가버린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11땡땡번 하얀색 밴 운전하는 분 조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니까 시야 확보 등 맑은 날에 비해서 운전하시기가 편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경제도 그렇습니다. 대불황이나 공황적 상황이 되면 제대로 된 가시거리 확보, 즉 경제 전망이 마땅치 않습니다. 시국이 혼란스러울 땐 다들 아시지만 말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디서 번쩍하는 일이 일어나서 단번에 사태가 해결되면 좋으련만 이런 일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일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하는 모습인 듯합니다. 이럴 땐 서로서로가 격려하면서 응원하며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영화를 보시면 항상 영화 끝나기 전 30분에 최고 클라이맥스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위기를 잘 넘기면서 마지막 끝나는 장면에 남녀가 서로 부둥켜 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2-3년 기다리면 이 내일이 좀 더 안개에서 그치는 모습으로 다가올 것도 같습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대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또 중요한 문제인 듯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중국과 일본은 단단히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담는다. 주머니만 있다면. 그래서 피자도 주머니를 달았다. 크라운 포켓. 부드러운 크림치즈, 달콤한 고구마 무스 듬뿍. 방문 포장 시 1+1. 1588-5588 피자헛. 라지 사이즈 이상 적용. 중복 할인 불가. 일부 매장 제외.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오늘 곽상준 팀장님 1900선을 넘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 증시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조금 좋은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역시나 그 증시 흐름을 참여해 보면 심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최근에 그 시장이 좋을 거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긍정론자들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부 개인들이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리서치 헤드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좀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네. 공식적인 이야기들 중에서 긍정론이 상당히 많이 약화되어 있던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오히려 비관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오히려 주가는 1900까지 슬금슬금 올라오는 그런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나 이 주식시장은 심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곳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네.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23.80포인트, 1.27%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1900을 회복한 1904.1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상승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주 미미한 폭이었습니다. 0.5포인트, 0.09%가 상승하면서 541.64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거래소의 대형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여주자 이 코스닥까지는 매수 여력이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세를 보여준 데 가장 크게 역할을 한 것은 역시나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태도였는데요. 네. 무엇보다 그 선물에서 7,000계약이 넘는 순매수를 해주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프로그램을 매수로 이끌어주는 데 영향을 미쳤고요. 또 하나 선물 시장에서도 약 3,000억에 가까운 2,854억을 외국인들이 순매수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 또 연기금도 네. 꾸준히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데 연기금과 외국인들이 같이 매수한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업종별로 따져보면 가장 눈에 띄는 업종은 철강금속 업종이었습니다. 마치 망할 것처럼 이야기되는 철강금속 업종이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포스코는 3.3%, 현대제철 4.4%, 현대하이스코는 5.8% 오르는 등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해주었고요. 네. 지수가 상승하면서 증권 업종도 올랐고, 그리고 또 최악의 그 실적 시즌을 맞고 있는 건설 업종들도 상당폭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실적 2, 4분기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몇몇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가장 눈에 띄었던 회사가 바로 LG화학과 LG하우시스였습니다. 네. 두 기업 다 실적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2, 4분기 실적이 나쁠 거로만 예상했던 시장이 충분히 낮아진 눈높이에 의해서 조금 좋은 흐름의 실적이 좀 발표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제품 판매가가 조금 오를 거라는 예상이 있자 상당히 큰 폭으로 오늘 반등하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의미 있는 상승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거래 대금은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그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결제월, 그러니까 결제 거래가 끝나는 결제월에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그러면 9월달 물하고 12월 물하고 이렇게 좀 흩어져 있을 건데 어디에 집중돼서 매도가 됐습니까? 바로 다가오는 9월 물 쪽으로 매수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되죠. 네. 근데 이제 그 선물 매수를 해주었음에도 우리가 이제 그 선물이라는 건 미래를 놓고 게임을 하는 건데요. 네. 그 보통 선물을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해주면 선물 지수가 현물 지수 대비 좀 많이 오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일컬어 콘텐코라고 하는데 네. 전일 대비 콘텐코 수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시장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 지난 7월 11일 이후 9거래일 동안 따져보면 이틀을 제외하고 7거래일 연속 매수해줬다는 점에서는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이끄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이 안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지난 6월 달에 시장이 하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미국의 양적 완화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축소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외국계 자금들이 빠져나간 흐름이 네. 주식시장을 하락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팔지만 않아도 한국 시장은 일정 수준 복원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매수까지 해주게 되니까 복원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 기업들은 이제 뭐 대표 기업들 몇 개 빼고요. 네. 중견 이상 되는 대형 기업들은 현재 주가가 장부가 이하로 평가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반등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본 아베노믹스의 재신임 문제를 놓고 네. 우리 정시가 너무 안일하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네.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걱정이 되는 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인데요. 예. 사실 그 미국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은 이제 악재가 나오더라도 시장에서 예. 과거만큼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마치 그 태풍의 영향력이 내륙을 한번 스쳐 지나가면 약화되듯이 네. 그 미국과 유럽의 악재 영향력이 상당히 약화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본 악재는 과연 그 사그라진 것인가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본 엔화가 이제 99점 중반대에서 계속 네. 엔화가 놀고 있는데 네. 이게 100엔을 넘어가서 뭐 101엔, 102엔 뭐 이렇게 가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 약세 흐름의 엔화가 가게 될 경우 네. 분명히 한국 기업들은 타격을 입을 걸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차 이쪽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시장에 가장 그 짓누를 수 있는 대외 악재 요인은 일본 시장 그리고 일본의 엔화 흐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20조 동안에 그럼 반대로 일본 엔화가 약세가 되면 좋아지는 업종이 있다면요?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어렵고요. 예. 일본에서 원자재를 끌고 와가지고 또 그 대파는 예. 그런 업종들은 상당히 좋겠고 또 일본에 뭐 여행객을 많이 보내는 그런 여행 업종들은 좀 좋아지지 않겠나 싶은데 그 비중이 네. 그다지 크지 않아서 주식시장 그렇군요. 전체에 미칠 영향은 아마 눈에 없다. 띄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경제 뉴스는 뉴스핌의 김윤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가 계속 오는데 오늘 뭐 네, 어떻게 번개 같은 건 없으세요? 네, 번개할 여유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 여유가 없죠? 일도 많고요. 예, 예. 상당히 뉴스가 여러 많이 가지, 나오는 예. 모양이군요. 네, 요즘 그 전셋값 이야기하면 전셋값이 네. 계속 오르기만 하고 이제 서울 예. 아파트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뭐 거의 58.9%, 뭐 59%, 60%까지 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예, KB 부동산 통계를 보면은 15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 그러니까 사는 가격에 대비해서 빌리는 가격이 57.3%입니다. 전달보다 높아졌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60%를 넘는 지역이 서울 25개구 가운데에서 8개구나 되는데 네. 전달보다 4곳이나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디가 전세 가격이 제일 서울에서는 높게 나옵니까? 예,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이 64.7%로 가장 높은 곳이 성북구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어서 관악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강서구, 동작구, 구로구, 중구의 순인데요. 저도 여기 중에 하나에 살고 있어서 전세 가격 오르는 것이 상당히 좀 불만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거의 60%에 육박하는 곳이 도봉구, 광진구, 중랑구 등인데 다음 달쯤에는 이 정도로 계속 간다면은 60%대 대열에 합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통 어느 정도가 가장은 아니지만 적합하다라고 네. 하시면 마지노선입니까? 글쎄요, 그런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네. 어쨌든 이게 사는 가격에 비해서 60%에 육박을 하고 있다.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시장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를 거라면서요? 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값을 비교를 하자면은 네. 서울에서 집을 빌려 사는 것이 수도권에서는 아파트를 사는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부동산 서브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2억 7,706만 원인데요. 서울을 빼고 수도권 평균 매매가를 봤더니 2억 8천만 원입니다. 네.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근데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침체가 돼 있으니까 앞으로의 어떤 수익을 기대를 하고 사려는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빌려 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전세값이 오르게 되는 그런 것이고요. 네. 특히나 어제 나왔지만 취득세 인하 조치, 이게 사실 좀 현실화될 때까지는 매매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대기 수요 때문에 전세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경기 전반이 개선됐다는 확실한 신호라든지 또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본격적인 신호, 이런 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매매가 시작되지 않고 전세난도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서울에 집을 사시겠다는 분들 눈만 조금 돌리면 수도권 천안이나 이런 곳에 가면 같은 가격으로 집을 사실 수 있는데 싫다 이것이군요. 네. 물론 이제 교통이 더 좋아지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도 상당히 좀 많이 좋아진 거는 같아요. 네. 예. 글쎄 말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이 금융 취주사들이 임원들에게 주는 연봉이 이게 다른 업종보다도 지나치게 많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예, 연봉 상당히 많았고요. 그런 내용 며칠 전에 좀 나왔었고 네. 배당도 상당히 좀 많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배당 성향이 높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금융지주나 은행들이 주주들에게 고액의 배당을 줬던 것을 당국이 좀 전면적으로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은행 수익이 상당히 좋지 않아져서 은행들이 물리는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하겠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올리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서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언짢은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주주들에게 배당을 엄청나게 주고 있다. 이러면은 저희들도 화가 나겠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자제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아니 미국이나 이런 서구에서는 물론 프랑스 재벌은 다른 나라로 망명이 아니죠. 이 국적을 시민권을 바꾸기도 하는데 우리 부자분들은 좀 노블레스 오블리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부자세 좀 올립시다라고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나오시네요. 그죠? 예, 연봉을 조금 깎겠다, 이 정도로는 지금 나오신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배당도 상당히 좀 많이 챙겨가는 분들이 금융주주 회장들인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외국계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주주에게 배당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도 3분기 중간 배당을 하려다가 지금 당국이 못하게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근데 당국이 이렇게 각 회사의 정책까지도 개입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니냐, 글쎄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SC은행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예, 그렇게 알려졌고 얘기를 했다는 정도일 걸로 저도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실적이 악화가 됐고 가게나 기업들은 지금 돈을 못 빌리거나 아니면 빌려도 못 갚거나 그래서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은행들이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
그 가게나 기업에게 돈을 풀어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에게 고배당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라고 저는 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사의 배당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당국의 규정이 없다는 것도 허점인데요. 네. 매번 좀 주먹구구식으로 행정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는 하는데 경영상으로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또 밖에서 보기에도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과 비견해서 무리가 없는 그런 배당 기준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G20 정상회담까지 개최를 하고 G20 재무장관 회의를 꼬박꼬박 참여하는 우리나라로서 미국이나 네. 서구에서는 IMF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금융 감독에 대한 철저한 배당에 대한 철저한 네. 감독을 필요로 한다라고까지 합의까지 이야기해놓고는 이제 와서 그거를 들추고 있다. 이 격세지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은행권 예, 의장국은 작년이었는데요. 그래서 예. 말입니다. 네. 은행권 수익은 상당히 좋지 않죠, 그죠? 예, 한 뭐 50%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올해 전체로는 사실 뭐 올해 같은 경우에 ST 스페노션 이런 곳들도 법정 관리를 해서 대손 충당금도 상당히 좀 많이 쌓아야 되고 네. 여러 가지로 지금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예. 배당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네. 네. 어떻게 어느 정도 지금 배당 수익이 나가고 있고 이걸 어떻게 네. 손보겠다는 건지요? 그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얘기가 되지는 않고 있고요. 네. 지금 뭐 하나은행을 예로 들면 상반기에 주당 200원의 배당을 계획을 했다가 네. 감독 당국에서 조금 눈치를 줬나 봅니다. 그랬더니 주당 150원으로 배당 규모를 줄였다고 하고 있고요. 네. 뭐 중간 배당을 하려는 곳들도 지금 다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세 번째 마지막 소식 같은데 라면 시장 트렌드가 요새 짜파구리 저도 들어봤습니다만 어떤 겁니까? 네. 드셔보시지 않으셨나 보네요. 예. 예. 이 국민라면이 된 라면인데 짜파게티하고 너구리를 섞어 먹는 게 일명 짜파구리입니다. 네. 먹방이라고 들어보셨죠? 먹는 방송을 통해서 인기를 얻으면서 두 제품의 상반기 매출이 한 해 전보다 20% 이상 급증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요즘 소비자들은 그냥 먹지 않습니다. 모디슈머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기발하게 제품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디슈머요? 예, 모디슈머라고 하면은 변경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 modify 예. 그리고 소비자라는 단어, 컨슈머를 합성을 해서 만든 그런 단어인데 그러니까 바꾸는 소비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라면 업체들도 이들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데 한 라면 업체는 포장 패키지에다가 소비자들에게 조리법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인쇄를 해서 다시 판매를 할 그럴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충성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업체들로서는 모디슈머들이 반가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저도 라면을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공유가 되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모디슈머의 열풍이 계속되는 게 너도 좋고 나도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저도 라면 좋아하는데 제가 병을 앓고 난 다음부터는 나트륨을 먹으면 안 돼서 소금을 먹으면 안 돼서 저 라면에 소금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지방도 많고 그죠? 포화지방도 좀 많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데요. 안타깝습니다. 예. 남들이 먹는 거 보면 엄청나게 먹고 싶은데 아주 그냥 다른 식으로 모디슈머를 해보시는 게 어떨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핌의 김윤경 기자였습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늘부터 초과 진료비 돌려준다고 하네요. 이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게 무엇이고 누가 환급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손톱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있는 녀석, 깨어있는 방송,
경제프리인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는 방송입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부과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트위터는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웹사이트는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많은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밀라이프. 곽수종의 생생경제. 네, 오늘부터 본인 부담 진료비 환급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큰 병으로 병원을 찾게 되면 이 병도 병이지만 만만치 않은 진료비 때문에 고통이 크시죠.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해서 지불한 진료비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늘부터 환급해 드린다고 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란 게 무엇이고 또 누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관리실 박문규 부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진료비 돌려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에 지급되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진료비는 네. 작년에 건강보험료가 이제 금년도 4월에 네. 개인별 연말정산이 끝나서 이제 개인별 상한액을 결정하고 네. 그래서 이미 지급한 금액하고 상한액과의 차액을 이제 정산 지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 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예를 들까요? 만약에 제가 지난해에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는 등 한 2천만 원 정도 썼다. 병원비를 지불을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떻게 부담 상한제를 적용받고 건강보험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이제 본인이 2천만 원을 아마 1년 동안 지급을 하셨다면은 예. 여기에는 이제 비급여가 아마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예.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1,5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네.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개인별로 상한액을 결정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전 국민을 10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네. 하위 50%까지는 상한액을 200만 원까지만 적용하고 네. 중위 30%는 300만 원, 네. 상위 20%는 400만 원인데 네. 아까 1,500만 원이 이제 본인 부담금을 내셨는데 예. 이분이 만약에 하위 50%에 해당이 된다면 예. 200만 원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300만 원을 돌려드리는 거죠. 예.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상한제 그까지만 적용을 받고 나머지 급여를 더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주신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다가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표현을 하셨고 저도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이 본인 부담 상한제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난적 의료비 어떤 진료비 때문에 예. 어떤 가게가 파탄되는 걸 방지하고자 예. 어떤 1년에 이제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어떤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네. 하위 50%에 해당이 된다면 200만 원까지만 본인이 이제 부담을 하고 예. 나머지는 이제 정부나 공단이 이제 부담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설정 기준이 해마다 바뀝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마다 바뀝니다. 예. 설정 기준이 그럼 어떻게 지금 현재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위 50%까지 200만 원. 예, 중위 30%까지 300만 원 그렇습니다. 질병 종류나 남녀 차이 이런 의료기관 이런 차이에 대해서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질병의 종류나 성별 진료기관에 상관없이 본인 부담 상한액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 분위에 따라서만 적용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 생각에 얼핏 들기에 미리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진료를 받으실 때 상한제 적용을 하셔가지고 한 2달, 한 6개월이나 1년 뒤에 돌려주시기보다도 바로 그때 병원 퇴원하실 때 모든 걸 다 정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제도는 안 돼 있나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사전 적용이라고 그래서 예.
예를 들어 동일한 요양병원에서 예. 동일한 병원에서 진료비가 이제 400만 원을 넘으면 네. 우리가 이제 소득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뭐 200인지 300인지 400만 원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네. 진료 당시에는 일단 상한제 그 최고 높은 금액이 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400만 원이 넘으면 그 본인에게 진료비를 받지 않고 네. 그 의료기관에서 공단으로 바로 청구를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오늘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지난해 상한액을 초과한 진료비를 환급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상자 파악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셨습니까? 금액도 나와 있습니까? 어느 정도? 2012년도 전체 상한액 적용 대상자는 28만 6천 명입니다. 그래서 예. 5,850억 원입니다. 아, 상당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가장 혜택을 볼 수 있을 걸로 지금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소득 계층이 이제 혜택을 많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런 저소득 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지금 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보라든지 이런 데 또 취약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알려주실 계획이고 어떻게 청구를 하라고 이렇게 뭐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홍보하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저희들이 이제 복지부와 저희가 이제 어제자로 보도자료를 해서 네. 전 언론에 아마 공지가 돼 있는 상태고요. 예. 이제 이 본인부담 환급 대상자에게는 이제 오늘부터 예. 각 지사에서 그 상한제 사후 환급금 지급 신청 안내문이라는 게 아마 발송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안내문을 받으시고 네. 뭐 가까운 지사라든지 우편, 전화, 뭐 팩스, 공단 홈페이지 네. 이런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지급 신청을 하면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이제 하위 50% 계층, 소득 50% 계층의 상한액을 200만 원이라고 정해놓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하위 50% 중에서도 또 하위 한 20% 분들은 이 2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개선안을 고려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새 정부의 이제 국정과제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제도 개선이 아마 추진이 되면 네. 지금 현행 최저 상한제가 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 네. 부분을 네. 그 120만 원으로 낮추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저소득층 계층의 부담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그 자료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연령별로 따져가지고 상당히 지금 하위 50% 저소득층 50% 중에서도 이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의 비중이 어떻게 점점 앞으로 이 노령화 때문에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점유율이 65세 이상 이번에 네. 그 28만 5천 명 중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네. 59.8%에 해당이 됩니다. 상당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노인분들은 또 요양병원에 많이 계시기 그렇죠. 때문에 예. 네,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신 경우에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번에 경남의료원,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도 이런 상한 제도가 적용이 되고 하는 분들이 그쪽에 입원해 계셨을 건데 이런 지방자치제에서 파악되고 있는 지방별로 이런 저소득층 노인의 어떤 혜택 그런 분포나 비중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예. 청취자 한 분이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예, 예.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환자들 의료비도 인하 효과가 있는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게 인하 효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당뇨나 고혈압으로 진료를 하시더라도 본인이 속한 그 소득군에서 400만 원, 최대 400만 원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질병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정한 게 아니고 네. 그 소득으로 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맹장 수술을 했건 아니면 뭐 감기 걸려서 주사를 맞았건 모든 의료비를 다 합쳤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담해야 될 4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급여 부분을 제외하고는 돌려주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모든 부분이 다 400만 원이 아니고 네. 하위 아까 50%는 200만 원. 그렇죠. 예, 최대치가 최대치가 400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환급해 주시는 겁니까?
보통 저희들이 이거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 계속 지급을 하는데 통상 이게 이제 상한제가 이제 100만 원일 수도 있고 200만 원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제 어떤 업무 추진을 하다 보면 네. 그 많은 분들이 그 한 30일 안에 전부 뭐 지급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빨리 해주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환자분이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주변에 가까운 분들 중에서 도와주시겠다고 이렇게 대신 가서 신청할 수도 있는지요? 위임이나 이런 게 가능합니까? 이게 저희들이 수진자 본인이 받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그 본인의 그 건강보험증이라든지 네. 아니면 주민등록상에 같이 올라와 있지 않은 경우라면은 네. 저희들이 좀 곤란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주민등록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었을 경우에 거기에 가족관계가 증명되는 분들에 한해서 대신 신청해 주실 수 있다 이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받는 이 통장 계좌나 구자 번호는 환자 자신의 이름으로 된 것이어야 되고요. 예,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정부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예산 문제라든지 또 환자 대상에게 지원해야 될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인구 구조의 변화와 노령화 문제를 놓고 재정적인 지원 가능성이 앞으로도 계속 이 수준을 유지할까요? 아니면 앞에서 낮추신다 그랬거든요. 120만 원 정도로. 200만 원 하위 50%. 그렇게 되면 대상자가 예. 이제 아까 말씀대로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 대상자도 늘어날 거고 네. 저희 공단이나 지금 정부가 보장성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확대돼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아주 필요한 정보의 내용을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이 노출의 계절 여름이 오면서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고민을 해보셨을 거고 요새 방송을 보더라도 앞에서 먹방이라는 방송 우리 김윤경 기자가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다이어트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간의 지출,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비용도 지출이 발생이 되고요. 살림살이 나아지는 여신 잡는 경제 시간에 그래서 오늘 다이어트 속에 숨어있는 경제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생활경제상담센터의 푸른살림 박미정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원래 이 다이어트의 정확한 의미가 어떤 뜻입니까? 네, 대부분이 이제 살 빼는 거를 그냥 애둘러서 다이어트라고 하시는데요. 네. 정확한 의미가 이제 정해진 식단대로 식이요법을 하는 그런 규정식,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지 이제 체중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이거를 줄이는 의미도 있지만, 네.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영양식을 이렇게 적어 놓고 드시고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살을 찌우는 사람도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체중 감량이 대명사가 됐지만 사실은 체중 감량을 위해서 먹는 걸 조절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에 가셔가지고 의사가 환자를 진료를 하면 여러분이 이제 환자가 돼서 가셨을 때 의사가 질문을 네. 다이어트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으시면 그 다이어트는 몸은 살을 빼고 있냐 이런 다이어트가 아니라 식사를 그렇죠. 어떻게 하고 있냐 이제 이런 질문이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네. 다이어트 시장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외래어가 되어가지고 살을 빼는 단어처럼 이렇게 쓰이고 있고 그죠? 대명사가 됐죠 이제. 네, 그런 게 됐네요. 다이어트 시장 규모가 지금 얼마쯤 됩니까? 체중 조절 식품, 즉 이제 식품 쪽으로만 보면은요. 네. 2010년 기준 통계치로 1조 8천억 정도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매년 상승폭이 워낙 커서 이제 여러 제약업체다, 제과업체, 음료업체 막 엄청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칼로리 시리얼 같은 경우는 여름에만 되면은 비키니 입다 해갖고 광고하고 있고요. 네. 또 특별한 종류로 녹차가 좋다, 마테차가 좋다 해서 다양한 종류의 음료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아침 대신 먹어라 해서 생식, 녹즙,
다이어트바, 뭐 체지방을 줄여주는 알약까지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가족분 중에 한 분은 16시간 다이어트라 그래가지고요. 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처음 들어보세요. 네. 저녁 8시에 식사를 하시고 네. 그 다음날 아침 8시가 되면 12시간 지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침 식사를 거르고 점심 12시까지 점심을 하게 되면 4시간이 지나니까 16시간이 되잖아요. 네. 점심을 드시고 그리고 네. 또 저녁을 드시고 또 그 아침을 그러니까 굶는 거죠, 뭐 일종의. 근데 다이어트 요새 왜 이렇게 선풍적 인기가 몰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게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트렌드적 경향이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질병관리본부 같은 데서 이제 중고교생 한참 성장기죠. 네. 이제 중고교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 대부분이 한 80%가 이미 정상 체중이라고 이렇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중생은 한 32%가량이 자기가 뚱뚱하다. 여고생은 40% 정도가 자기가 뚱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주변에 이렇게 워낙 요즘에는 옛날처럼 먹을 게 없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먹거리가 다양하게 넘쳐나고 그것을 즐겨 먹는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영양학적으로는 사실 많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 칼로리적으로는 높아지고 있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몸의 부피가 증가하고 영양적으로는 좀 받쳐주지 않고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은 현재 다이어트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이어트는 비만인 사람이 해야 된다. 또 무작정 뚱뚱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렇죠. 이제 이게 사실은 지표가 있죠. 그러니까 비만에 대해서 나는 뚱뚱해 이렇게 생각한다고 비만이 아니라 이제 BMI 지수라고 하는 체질량 지수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라고 하는데요. 서양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등치가 크다 보니까 30 정도고 동양인 같은 경우는 25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넘으면 비만이라고 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고도 비만 같은 경우 좀 많이 넘은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한다고 해가지고 적정 체중 관리가 건강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이제 비만이 그냥 체질인지 후천적으로 이게 질병이 된 것인지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병원 쪽에서는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비만 클리닉이다, 뭐 여러 가지 뭐 지방만 흡입한다든지 여러 시술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또 이제 여러 규정술을 또 역시 먹도록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보다는 지나친 그 살 빼기 경쟁이 부추겨지고 또 여기에 또 지나친 비용이 발생이 되고 하는 문제들이 사회적인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을 급격히 많이 뺀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는 뭐 저는 다들 알고 계시죠? 바람직하지 않죠. 비만이 질병이라고 의식하는 것도 이건 올바른 의식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것도 이제 일각에서는 그 체질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고도 비만이어서 뭐 합병증 여러 가지가 발생된 경우가 아니면 마른 사람이 있고 뚱뚱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이런 체질적인 특징들과 다양성을 무시한 상태에서 이제 어떤 몸 자체를 이제 어떤 기준으로 잡아서 거기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연 어떤 일시적으로 1년, 2년은 가능할 수 있지만 평생에 걸쳐서는 이제 가능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비만이다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의학적으로 기준을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 정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그 기준점이 병원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만에 대한 기준점이 낮아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을 비만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어떤 클리닉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른 몸 자체에 대한 선호라든가 이제 옷을 입어도 그게 더 예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문화들이 사실 발생이 되는 건데요. 근데 일단 뭐 최근에는 조금 요런 움직임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건강 쪽으로 좀 많이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요즘에 관련된 그 1일 일식 프로젝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넘쳐나는 주변에 이런 먹거리들 때문에 이거를 주체하지 못해서 뭐 다양한 회식 문화 속에서 뭐 폭식을 하게 되고 다시 또 살 빼서 알약을 먹고 하하. 그리고 힘들다고 2, 3층도 엘리베이터를 타는고 차 없이 걷는 시간이 하루에 30분도 안 되고 하면서 돈을 내고 헬스클럽을 다니고 이런 문제들이 현대인의 그 균형 잡힌 생활에 굉장히 큰 그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이런 거 하나 표어를 써붙였다고 합니다. 냉장고에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내 돈 주고 사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도요, 안 좋은 음식 사 먹는데도 돈이 들어가고요. 또 그거를 또 빼는데도 돈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이중고가 시달리게 되는 자신의 상황이 조금 한심하게 여겨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가급적 가공이 덜 된 식품을 먹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햄버거 이런 거보다 뭐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 있죠. 오이면 오이, 양배추면 양배추 이렇게 그 직접적인 그 제품들, 그러니까 상품화된 게 아니라 원재료들을 먹겠다. 그 다음에 한꺼번에 구매해서 집에 쌓아두고 먹지 않겠다. 그래서 집에다가 이렇게 뭐 과자나 뭐 여러 가지 챙겨뒀던 음료수 같은 거 왜 챙겨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싹 없애버렸어요. 요새 우리가 이제 탐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이 뿌리치기 힘든 게 식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원적인 욕구죠. 네. 하지만 사회 자체가 지금 너무 다이어트 쪽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재밌는 또 통계조사도 있어요. 어떤 겁니까?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먹는 것에 대한 욕구는 2배 이상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2배 이상 상승을 할까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지 계속 생각을 하면요. 먹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끼니 때 제 끼를 잘 챙겨 먹는 게 먹는 생각을 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전에도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2년에 걸쳐서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고 2년에 걸쳐서 15kg를 뺐었거든요. 네, 대단하십니다. 한 90kg 나가던 몸을 한 75kg 만들었었는데요. 제가 군에 갔을 때는 80kg의 군에 들어가서 논산훈련소를 마치고 나오니까 63kg가 되어 있더라고요. 많이 빠지셨네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저도 모 배우처럼, 미국에 있는 모 배우처럼 늘렸다 뺐다 할 수 있는 몸매인 것 같은데 요새 길거리 걷다 보면 이 윈도우에, 그러니까 유리벽에 나와 있는 음식점에 그 진열된 음식들이 너무나 맛있게 되어 있잖아요. 너무나 유혹적이죠. 그 다음에 또 아파트 문에 이 자석으로 붙여놓는 이 밤참거리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적일 것 같은데 이거 퇴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지금 사실은 우리 가정의 문 앞까지 지금 그런 전단들이 이제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밤에 들어가는데 좀 출출하고 이래서 너무나 편리하게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내 돈 주고 먹지 않겠다. 이런 식의 부적이죠, 부적. 이런 부적을 붙여놓고 계속 각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성적으로 뭔가를 결심하고 산다는 것보다 평상시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밤에 너무 많이 먹어서 좀 더부룩해서 싫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서야 사실 거절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하여튼 열심히 드시고 또 열심히 일을 하시면 그만큼 칼로리를 소모하실 수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몸속에 지방으로 저장이 되니까요. 조심해서 그렇게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나의 식습관에 대해서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생활경제상담센터의 푸른살림 박미정 센터장이었습니다.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네, 5032번님, 진료비 확인 제도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설명을 드리면 방금 질문하신 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는 거고요. 내가 돈을 제대로 낸 게 맞는가, 더 받은 건 아닌가라는 걸 확인하는 게 방금 물으신 거고,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하실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4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